자, 이건 뭐냐면요.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하는 영화 혹시 안 보셨으면 보시면 돼요.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하면 컴퓨터 과학자가 알란 투어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알란 투어링이라고 뭐냐면 컴퓨터가 얼마만큼 인간처럼 행동할 것인가 이런 것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란 투어링 테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테스트를 통과해보면 컴퓨터가 인간처럼 행동한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의미가 없어졌어. 왜? 컴퓨터가 인간처럼 행동하는 것을 이제는 뛰어넘어서 컴퓨터가 인간을 이기잖아요. 이세돌하고 알파고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뭐냐? 그러면 인공지능 컴퓨터가 우리 인간을 이렇게 평가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평가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 이제는 나는 이런 거예요. 얼마만큼 인공지능이 편향되어 있는지. 편향되어 있으니까 배달의 민족을 그렇죠? 혹은 뭐냐? 어떤 배달을 많이 쓰는 사람한테는 되게 우대해주고 잘 안 쓰는 사람은 우대 안 해주고 이런 편향성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지 않으면 이제 스스로 이제 우리가 차별받는 거예요. 차별받는지도 모르면서 차별받는 거예요. 차별받는지도 모르면서. 그래서 우리가 내가 차별받는지 알고 있으면 괜찮아. 그런데 내가 오늘 문득 그러니까 양치를 하는데 양치를 평소에는 20번 하는데 10번 했는데 10번 했는 거 가지고 내가 갑자기 또 도서관에 못 오게 하는 그런 일이 오늘 어떻게 했어요? 근데 왜 못 오게 했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 오늘 양치 20번 하는 거 10번밖에 안 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내가 차별받는지도 모르는 그런 속성들 그런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서 차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있는데 이제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는 거죠. 자, 타임즈에서 100대 발명품이라고 했는데요. 쭉 어제 거예요. 2020년도 그렇죠? 2025년도. 요거 인공지능 챗봇 아까 이거다처럼 요거거든요. 요건데 이게 이제 뭐냐 아까는 그 모바일에서 이렇게 서비스 되는데 요거는 지금 애기가 가끔 멀고 있어요. 어때요? 이 친구가 이제 아이디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 가끔 오니까 There's someone here who wants to meet you. 여기가 이제 타임즈 이제 뭐냐 100대 발명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 주는 거예요. 선물 주는 거예요. My name is Foxy. I'm a new robot. What is your name? I'm Riley. It's nice to meet you, Riley. What do you do to get ready for bed? Brush my teeth and read a story. I love stories. Would you read a story to me? 보셨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는 뭐냐 휴대폰에다가 비즈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아이폰 쓰는 사람들은 시리 가지고 저는 이제 스팀앱 쓰니까 스팀앱 아리아거든요. 아리아라고 부르고. 그런데 지금 이런 지금 나오는 챗봇 요게 지금 우리 돈으로 한 2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소리만 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들 하는 동작들도 이제 조금씩 알게 되는 거예요. 동작들도. 이렇게 이런 이제 시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람 만나니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인공지능 챗봇들이 더욱더 하고 우리 교수들도 지금 학회라고 하는 것을 해가지고 만나서 네트워킹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못하는 거야.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모든 정보학 분야의 가장 큰 학회예요. 2020년도에 이제 열렸는데 이 학회가 뭡니까?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해야 되는데 발표를 다 온라인으로 했죠. 온라인으로 하니까 서로 만나기 힘들죠. 어떻게 해? 그래서 만나는 것처럼 해야 되니까 아바타를 자기가 해서 여기서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만화 영화가 아니라 실제 자기 아바타를 가져가서 이제 만나고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게.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이제 그냥 총회하는 거예요, 총회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여기 발표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이제 세상이 바뀐 거죠, 사실은. 만나야 되는데 이제. 근데 이게 이제 비대면이라고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세상이 이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삶의 이제 적응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된 거죠. 자, 일단은 뭐 이 정도 좀 더 할 거예요. 지금까지 좀 들을만 하셨으면 박수 한번 주시고. 자, 조금만 더 할게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유튜브가 이제 만들었는 사람은 그러니까 스티븐 첸인데 이 친구가 또 와이프가 한국계였어요. 한국계. 근데 구글이 인수하면서 이제 유튜브가 이제 날개를 달았는데 그것보다는 2012년도 이 싸이 이게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유튜브가 그냥 동영상만 듣던 거에서 SNS가 되는 그런 계기에 사실은 싸이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유튜브는 그냥 거기서 그냥 동영상만 보는 거였는데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처럼 친구도 사귀고 구독도 하고 그렇게 바뀐 거거든요. 그때 이제 이 싸이가 잘 맞아 떨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우리 소위 말해서 밈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게 되고 이제 강남스타일이 이제 전 세계를 휩쓸었잖아요. 특히 이제 유튜브가 이제 이렇게 된 것은 이것도 이제 데이터 싸움이기도 하고 또 편성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편성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자유롭고 그래서 최근에는 뭐 이런 사례들 핑크퐁 이것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대박이 났었잖아요. 그래서 저작권 소송까지 걸렸어요. 한국의 저제 동화냐 아니면 이게 미국 거냐 해가지고 또 이런 이제 사람도 있었고 또 유튜브에서 이렇게 그냥 자기 하장하는 거 하장 옮겼는데 대박 나는 이런 또 젊은 친구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2012년도 싸이 그때 할 때 제가 이런 얘기 또 칼럼에 썼었죠. 싸이 강남스타일과 유튜브 제국주의. 왜 이런 얘기 했냐면요. 자, 이때 싸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고 K-팝의 시초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싸이 강남스타일 누가 봤는지 또 그 당시에 유튜브를 누가 이용했는지 보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왜? 미국에서 유튜브를 그 당시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미국의 평균적인 인터넷 이용자들보다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백인보다는 흑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시아계, 히스패닉들이 더 많았고요. 그 다음에 싸이의 강남스타일에 대해서 댓글을 남기고 구독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다른 동영상들을 보면 다 일본의 그러니까 폭력적인 것들, 그 다음에 섹스적인 것들, 일본의 게임, 일본은 또 그런 거에 좀 앞서가 있는 나라잖아요. 앞서가 있다는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싸이가 뭐 B급 가수였어요. 그냥 캠퍼스 뭐 대학가에 그런 캠퍼스 그런 축제에 나오는 거였지 사실 A급의 가수는 아니었는데 이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이 유튜브에서의 이용자 계층의 그 수준하고 딱 맞아떨어진 거야. 그 다음에 강남스타일에 있는 댓글을 제가 쭉 분석해 보니까 놀랍게도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지 알아요? 이 댓글 거의 다 영어밖에 없었어요. 한국어는 콘돔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해요. 왜? 강남은 외국 사람들이 콘돔을 알아들었는 거야. 그 다음에 싸이의 이 요상한 춤이 다 그렇죠? 그냥 춤이 아니라 일본식의 그런 성적인 것을 자극하는 그런 춤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한국 거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2012년도 8월 달에 콘돔이라는 단어가 2012년도 10월 달 정도 되니까 강남이라는 단어로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이게 서울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싸이의 강남스타일에 관계되는 동영상들을 분리해서 이렇게 해봐서 제가 이제 국제전널에 논문을 한 3편 정도 그 당시에 실었거든요. 그런데 막 댄스 관계되는 동영상도 있고 패러디하는 영상도 있고 했는데 재밌는 것이요. 리액션 리뷰라고 하는 동영상 카테고리가 이렇게 있거든요. 리액션하고 리뷰. 이게 뭐냐면은 리액션이 뭐냐면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보면서 이 외국 애들이 그래서 뭐냐면 따라하거나 혹은 자기의 비평을 하는 거예요. 이런 리액션 리뷰 동영상 카테고리들이 이제 10대들이 되게 좋아하는 카테고리. 자기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비평가가 된다든가, 자기가 안무가가 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이런 리액션 리뷰를 하는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알려진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싸이가 국격을 높였는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분석을 했더니만 당시에 가장 그 유료 부수가 많았던 시사인이라고 하는 주간지에서 즉 연구 결과를 내서 투표를 했었죠. 시사인이라고 하는. 그랬는데 그 와중에 제가 해외에 한번 출장을 갔는데 제가 호텔에 들어갔어요. 호텔에 들어가면 이런 게 있잖아요. 뭐 하지 마라. 남들 피지 말고 뭐 하지 마라. 뭐가 있어요?
감염자에 가지 말라고 어떻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싸이한테는 미안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요. 일단 싸이가 그냥 스타일이 된 것은 정말로 딱 그때 유튜브의 이용자층하고 그렇죠. 유튜브에 좀 변화되는 그 지점하고 그다음에 싸이가 가지고 노래와 그 댄스가 다 맞아 잘 떨어진 거예요. 너무나 퍼펙트한 타이밍이었는 거죠. 거기다가 2012년도는 아까 무슨 얘기했어요. 스마트폰이 사람들한테 아이엠에서 이제는 확산되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 2012년에 정해서 그래서 너무나 타이밍이 좋았죠. 그 타이밍을 두고서 이 방탄소년단이 이제 결성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생각해? 야, 우리는 일반 지상파라든가 메이저 그런 언론들을 통해서 우리의 활동을 알리지는 것을 안 하겠다. 안 하는지 못 하는지 모르겠지만, 강시혁이라고 하는 그 대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못 하는데 바로 SNS를 통해서 바로 사람들하고 소통하면서 가겠다. 싸이기 위해서 다 모든 생각을 얻은 거죠. 그래서 이제 BTS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한 거잖아요.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SNS에서의 그 반응, 그 팬덤, 암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 같이 가지게 된 거죠. 그 다음에 7명 중에 또 2명이 대구 출신이잖아요. 2명이 대구 출신이고. 대구에서 그때 방탄소년단을 이제 하게 되었고, 또 대구시청에서 이렇게 방탄소년단 음악을 약간 해서 했는데, 그것도 조회수가 보니까, 그러니까 30만인가요? 그 정도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또 많이 알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구시청에서 방탄소년단 올려놨는 그 동영상에 댓글들이 그때 이제 잠깐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이제 댓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댓글 분석을 하면서 어떻게 보냐면은 이제 이런 이제 사람들이 포도송이를 얼마만큼 만들고 있는지 얘기합니다. 포도송이가 포도에 꼭지에 포도 작은 포도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꼭지들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건 별로 안 달려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포도송이들의 어떤 크기라든가 유형들을 보면서 이제 이 그룹이라든가 혹은 어떤 선거 이슈가 정치 이슈가 어떻게 확산될 것인지를 봅니다. 예컨대 가짜뉴스 같은 경우에는 포도송이들이 다 따로따로 다 나눠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포도 몇 개 달려있는 거, 3개 달려있는 거, 2개 달려있는 거, 5개 달려있는 거 이렇게 따로따로 놀고 있어요. 근데 가짜뉴스가 아니라 소위 진짜 뉴스 같으면 포도송이 하나 크다랗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가짜뉴스는 그렇죠? 두세 명씩 나눠서 소곤소곤 얘기하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 정말로 뉴스들은 한 명이 딱 공신력 있는 사람이 얘기하면 주변에서 그걸 다 받아들여가지고 팍 퍼뜨리는 그런 크다란 포도송이를 만들어요. 방탄소년단을 보세요. 여기에 포도송이 큰 게 하나 만들어지려고 이제 뭔가 이제 글을 모으고 조그만 이런 포도송이들 이렇게 조금씩 있는 거죠. 이제 이게 정말로 이제 되려면 여기 대구시청에서 어떤 소규모 이런 대화 집단들이 정말 크게 이제 많아져야 되는 거죠. 많아져야.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확 커졌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커뮤니티냐, 아니 오디언스나 이런 얘기도 합니다. 커뮤니티는 서로 간에 댓글을 나누는 사람도 있고 정보를 촘촘하게 공유하는 거고 수동적으로 관망자하는 거는 되게 가짜뉴스처럼 사람들이 따로따로 커플링처럼 2명, 3명씩만 얘기하고 그런 거. 그래서 이렇게 댓글을 보면서도 특정한 그룹이라든가 특정한 선거 이슈들을 이제 찾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제목에 방탄소년단의 성공 원인도 빅데이터의 경우 요거는 이제 제가 붙인 건 아니라 도서관에서 좀 사람들 많이 모이라고 붙였고 그래서 제가 방탄소년단 관계되는 것도 이제 한국에 이제 가지고 와보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지금 방탄소년단 얘기도 했으니까 이 K-팝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우리 언론정보학과 신문방송학과에서 좀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게 참 재밌는 현상이 이제 여기 손창원 씨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제 제가 제 유튜브에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어떤 현상이냐면 이제는 이제 사람들이 음악을 어떻게 듣냐면 음원이라고 해가지고 파일을 통해서 듣잖아요. 파일을 통해서 듣잖아요. 그런데 유독 K-팝은 CD, 피지컬 음반
물리적 실체가 있는 공간에 많이 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건 뭡니까? 한국 경제에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피지컬 운반 시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피지컬 운반 시장에 대해서 유독 한국의 탑 K-팝 스타들, 탑 10 스타들이 이 디지털 음악 시장보다 앞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한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한국 문화를 앞서가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K-팝을 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K-팝은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 이제 우리가 방탄소년단처럼 이렇게 K-팝하고 관계된 요소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좀 이제 잘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 잘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유튜브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공항 있잖아요. 공항에 이제 군위공항으로 가면 저기 엄청나게 많은 땅들이 있는데 거기를 뭐 또 이제 아파트로 개발하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오히려 거기가 이런 K-팝이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웹툰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좀 바뀌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구에 관한 악명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고담시티잖아요. 고담시티인데 이 고담시티를 역 포지셔닝 마케팅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넷플릭스에서 인기 있는 게 K-좀비거든요. K-좀비. 스위트홈도 그렇고 부산행 원투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데 K-좀비 하면서 대구를 로케이션 해가지고 촬영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대구가 고담시티로 유명한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역 포지션 마케팅을 좀 해서 대구가 그러니까 이런 새롭게 생겨나는 그런 공간들 좀 이제 이런 좀 새롭게 살아나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그러니까 이게 웃자고 한번 만들어낸 단어잖아. 고담시티 거기에 대해서 같이 웃으면 되는데 그것을 죽자고 그게 뭐 맞느냐 틀리냐가 문제가 하지 말고 그걸 좀 더 이게 좀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BTS도 오늘 이제 그렇게 이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 해야 되는군요. 하선님. 질문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네. 그리고 저도 빅데이터라는 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긍정적인 주제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많이 검색된다고 그게 반드시 좋은 뜻은 아니잖아요. 그걸 어떻게 그냥 분간시켜야 되는지, 그냥 부정적인 단어랑 많이 연관되면 그게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부정적인 단어라도 많이 검색되는 게 무관심보다 좋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도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제 보통 제가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그 감정을 분석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요. 특정한 단어마다 그러니까 사전을 만들어 놓습니다. 사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A라는 단어는 긍정적인 단어, B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단어, 혹은 또 A라는 단어는 긍정이 될 수도 있고 부정이 될 수도 있어서 긍정어에도 포함시켜 놓고 부정어에도 포함시켜 놓고, 혹은 또 C라는 단어는 중립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분류를 한 그러한 단어 사전을 가지고서 감정 분석을 하는 것이 현재 감정 분석의 가장 보편적인 기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단어는 유독 부정어가 많아요. 부정어가 많다. 일단은 그래서 우리가 감정 분석을 할 때도 그것을 좀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단어 사전에서 부정어로 분류된 단어가 유독 많아. 그래서 긍정어보다 1.5에서 2배 정도 많아요. 그 단어 사전 자체가. 그 다음에 둘째, 우리나라의 특히 온라인이라든가 SNS 쪽은 신조어가 많아요. 또 약어라든가 축어라든가 그렇죠? 이런 은어들이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도 또 분석을 할 때 또 유용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셋째, 뭐냐면은 동일한 단어인데도 앞뒤에 사용된 다른 단어에 따라서 맥락에 따라서 이게 긍정일 수도 있고 부정일 수 있는 경우가 우리나라는 특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영어권에서의 감정 분석보다 한국어의 감정 분석이 정말 어려워요. 어렵다는 얘기는 금방 질문하신 분처럼 이것의 그 맥락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전혀 엉뚱한 결론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맥락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결국은 그것이 이제 데이터를 보는 눈밖에 없는 거죠. 데이터를 보는 눈인데, 그럼 데이터를 보는 눈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무작위로 예컨대 한 100개 정도의 그러니까 문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람이 직접 확인을 해서 그것을 이제 찾아야 돼요. 그거 말고는 뭐 특별한 답은 지금 없는 거. 대답이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한국말이 어렵습니다. 한국어가. 그래서 영어보다 훨씬 더 빅데이터 분석하는 것이 사실은. 또 우리가 이 초등학생들하고 중학생들 여기 되게 잘 앉아있네. 되게 지루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빅데이터 상황 현황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제가 비교해서 얘기하면 우리가 셀카 그 카메라 있잖아요. 카메라 셀카봉 있잖아요. 셀카봉. 근데 셀카봉을 이제 새롭게 누군가가 만들었어. 만드는 게 대부분에서 하나고 이 셀카봉을 어떻게 그러니까 싼 가격에 많이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을까? 대부분은 이렇게 사는 걸 그렇게 생각해요. 다시 말해서 셀카봉 그 자체를 만들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해요. 빅데이터 쪽에서 하는 또 대부분은 빅데이터에서 데이터의 가치를 추출하고 기획하는 이런 쪽에 보다 신경을 안 쓰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이 컴퓨터 있잖아요. 장비 이런 것을 좀 더 싸게 우리가 단가를 생각해서 공급하고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산업이라고 하는 것도 하드웨어적인 그 관점이 대부분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 기획이라든가 시각화라든가 분석 이런 것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아까 카드 회사가 신한카드가 가장 먼저 시작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우리 대부분은 가장 대구은행이잖아. 그럼 대구은행은 선발주자일까요? 후발주자일까요? 네, 후발주자죠. 왜? 누가 셀카봉을 만들고 나면 그새야. 그러니까.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거는 대구가 우리가 또 빅데이터 이제 분석을 하는 대구가 이제 우리가 이런 체인 같은 거, 음식 체인 이런 거에 대구에서 성공한 게 많아요. 특히 이제 치킨 이런 것도 많이 성공했고요. 그 다음에 외식업체에 성공한 게 많아요. 그 다음에 대구에서 그래서 뭔가 성공하면 전국에서 성공한다는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왜 그럴까 봤더니만 대구의 소비자들이 너무나 이제 보수적인 거잖아. 보수적인 거잖아. 근데 해외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분석에는 재밌는 사례가 있는데 뭐냐면 신제품이 나오는데 이 신제품이 너무나 잘 팔리는 거예요. 잘 팔려가지고 그 신제품을 그 쇼핑몰에서 엄청나게 물건이 많이 갖다 놨어. 근데 몇 달이 지나니까 그 신제품이 안 팔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쇼핑몰이 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망했을까 봤더니 그 신제품을 구매했는 사람들이 교육 수준이 높고 실험 정신이 많고 모범 정신이 많고 해서 신제품이니까 일단 한번 사용을 해보고 그 다음에 안 쓴 건데 그 해당 쇼핑몰에서는 그걸 모르고서 이제 신제품이 잘 팔리는구나 하고 막 물건을 갖다 놓은 거죠. 반대로 대부분은 실험 정신하고 모범 정신이 좀 적다 보니 사람들이 확실한 돌다리만 두르다 보니까 이런 대구에서 성공하는 음식 브랜드들이 밖에 가서 성공을 한다. 반대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쪽은 대구는 아직까지 많이 여전히 약합니다. 이게 좀 아쉽죠. 근데 여전히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하려면 시도하는 게 자체가 중요한데 그걸 잘 안 하려고 하는 우리 박성태 이 사람이 스스로분이 앞서도 얘기했지만 대구 말고 지방도시 중에 앞서간 데도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이번 정부에서는 이제 강주가 이제 인공지능 쪽으로 특화해가지고 이제 강주 정부에서 많이 이제 밀어주고 있는 형편이죠. 강주가 밀어주고 있는 형편이죠. 근데 대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데이터 복지의 가장 근본이 되는 그 와이파이에서부터도 그 이야기를 통하는데 한 10년이 걸렸습니다. 그 와이파이 이제 대구 이제 조금 이제 어디 가면 공짜로 좀 쓸 수 있는 거 많아졌잖아요. 그 얘기 하는데 한 10년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강도는 아마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대구가 이제 배달 앱을 이제 새로 이제 시 차원에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배달 앱에서
뭔가 이제 데이터를 얻게 되는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대구가 뭔가 새로운 정책을 만들면 좋은데 그냥 또 매달에 하나 론치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게 좀 이제 또 기후 아닌 기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도 졸업한 학생 가운데 한 명은 이번에 서울에 있는 한 20명도 안 되는 조그마한 그 데이터 분석하고 시각하고 컨설팅하는 회사에 인턴으로 취업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준다고 하더라고. 근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규직 해서도 괜찮은 직장이 또 연봉이 2천 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런 점에서도 우리가 이제 좋은 또 인력들을 남아 있게 하는 데는 또 부족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오늘 강의 들을만 하셨습니까? 네. 오늘 이 토요일에 1시에 오셨는데 정말